자,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 이제 5단원 동물과 에너지를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물의 구성 단계와 영양소라는 파트를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로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개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체라는 것들은 또는 사람 한 마리 또는 뭐 식물 한 그룹, 이렇게 식물 하나를 얘기하는 걸 개체라고 하는데, 이런 개체라는 식물 또는 동물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순으로 간다는 걸 이제 설명할 건데요. 먼저 세포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라는 기본적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조직, 그리고 그 조직들이 다시 모여서 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고유한 모양이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개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순서로 가는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하게 세포, 조직 다음에 조직계라는 추가적으로 조직계라는 항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기관, 개체 순서로 간다는 거. 그다음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조직, 그다음에 조직계가 없고요.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개체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요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식물세포는 조직계, 그 다음에 동물세포는 기관계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순서로 가는 건 맞는데, 조직에서 기관으로 갈 때 식물세포는 조직계 추가되는 거, 그 다음에 동물세포는 기관계가 추가되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먼저 식물세포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표피세포라는 게 있고요, 잎살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물관세포 또는 체관세포라고 불리우는 거, 요거는 기본적인 세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자, 표피 조직이 되고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물관 조직, 체관 조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표피라는 거는 식물체의 가장 그 겉부분을 싸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우리 가장 겉부분에 이게 바로 표피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잎살세포라는 거는 잎을 구성하고 있는 거, 잎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서 이제 울타리 조직, 이제 요 윗부분에 들어가는 게 울타리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는 것들이 해면 조직이라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물관, 체관, 자, 여기 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물을 이동시키는 통로, 물관. 그 다음에 영양분을 이동시키는 통로, 체관이라고 해서 물관과 체관 조직이 따로 구성이 되고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조금 동물보다는 구성 단계가 그 좀 간단한 축에 속해서 조직계라는 게 추가되고 기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계는 이제 표피 조직계, 여기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렸을 때 기관을 설명할 때 지금 어떤 기관을 우리가 그려놨냐면은 잎이라는 기관을 그려놨어요. 지금 잎이라는 기관을 여기다 표시해 놓은 건데, 가장 겉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표피 조직계, 표피 조직이 모여서 표피세포가 모여서 표피 조직이 되고 표피 조직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은 잎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잎을 구성하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합쳐서 기본 조직계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가 이제 울타리 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해면 조직이 되는 거죠. 잎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본 조직계라고 불러요, 얘를. 그 다음에 이 겉부분은 우리가 표피 조직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관따발 조직계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관따발 조직계라고 돼가지고, 식물의 기관 중에서 잎을 설명하는데, 그 잎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표피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 중에 식물의 광합성을 할 때 공변세포가 아래 들어간다는 거, 공변세포라는 것도 세포에 포함되죠.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다시 모여가지고 개체가 돼요. 그러면은 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몇 가지 더 써볼게요. 잎이라는 기관도 있지만 우리가 뿌리라는 기관도 있어요. 뿌리.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은 줄기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잎이나 뿌리나 줄기 같은 이런 기관들을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양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양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 꽃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도 있어요. 이 꽃이나 열매 같은 기관들은 생식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의 기관은 또 다시 한번 분류하자면은 영양기관 또는 생식기관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식물세포 같은 경우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내신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 선생님 또는 학교별로 전부 다 설명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면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가볍게 넘어갔으면은 크게 암기를 안 하고 그냥 정리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조직 중에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분열 조직이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열 조직. 식물의 조직 중에서 분열 조직 또는 영구 조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영구 조직은 이런 것들이에요. 표피나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물관, 체관 조직,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영구 조직에 해당되는 건데, 분열 조직은 끊임없이 식물이 커나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조직들을 얘기하는 건데,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형성층이라는 게 있다. 식물의 부피 생장을 하는 형성층, 그 다음에 뿌리 쪽에 있는 식물의 길이 생장을 하는 생장점이 있다는 거. 이것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함에 따라서 각자 이제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리했던 이 세포 조직, 조직계들은 전부 다 잎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는 거.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식물세포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세포로 넘어갈게요. 동물세포는 세포 조직 기관한 다음에 기관계가 추가가 된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을 그린 것처럼 어떤 기관을 그려놨냐면은 지금 위라는 기관을 그려놨어요. 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위고, 요 세포 조직들은 위를 얘기할 것인데, 자, 기본적으로 동물세포는 신경세포라는 것들이 있어요. 신경, 그 다음에 근육세포, 그리고 상피세포. 동물세포의 상피세포는 식물에서의 표피와 같이 기관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겉부분을 얘기하는 게 상피세포고요. 그 다음에 혈구세포. 우리 여기 혈구세포라는 거는 적혈구라든지 백혈구 같은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이 세포들이 넘어가서 조직이 되면은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조직, 그 다음에 근육세포 모여서 근육조직, 뭐 근섬유 조직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피세포가 모여서 상피조직, 그리고 혈구세포들이 모여서 결합조직. 자, 결합조직 같은 경우는 조금 기억을 해놓으세요. 결합조직은 뭐냐면은 혈구세포들, 즉 적혈구, 백혈구들이 들어있는 건데, 바로 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는 뼈, 이렇게 그 동물 전체를 어떤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액 조직, 결합 조직, 이거는 혈액 조직이나 또는 뼈를 얘기하는 것이다. 혈구 세포들이 모여서 결합 조직이 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관을 형성하는데, 그 기관은 이제 위라는 거죠. 비슷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이제 모아놓을 건데, 위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화를 하는 그 작은 주머니 같은 속에 들어있는 주머니인데, 이 위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런 세포 조직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기관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요 기관계랑 개체 쪽을 좀 잘 보시면 돼요. 일단 기관계라는 거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고유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기관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 자, 위가 포함되어 있는 기관계는 대표적으로 소화계죠. 소화계. 자, 소화계 안에는 우리가 위도 있지만 식도라든지 아니면은 소장 또는 간, 뭐 대장 이런 등등등 여러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소화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쭉 배울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소화계 말고요, 그 호흡계라든지 순환계 또는 신경계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신경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설계. 이렇게 해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를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정리를 할 건데, 자, 동물세포에는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게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기관계들에 대해서 소화계를 다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순환계도 다시 볼 거고, 호흡계, 배설계를 다시 볼 거기 때문에 요 파트들은 이제 앞으로 정리하면서
진행하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생물의 구성 단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영양소를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영양소에서 우리가 영양소를 크게 주 영양소랑 부 영양소로 구분을 하고요. 이 주 영양소, 부 영양소 두 개 구분한 영양소에 대해서 주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주 영양소라고 불리우는 것, 흔히 3대 영양소라고 불리우는 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주 영양소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우리가 에너지 원으로 이용이 가능해요. 자, 영양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에서 필요한, 생장에 필요하거나 또는 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걸 우리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이 영양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냐, 만들어낼 수 없냐를 가지고 주 영양소, 부 영양소를 이제 구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섭취를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 이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탄수화물은 우리가 흔히 녹말이라고 하죠. 녹말을 보통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가장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가 구성 원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탄수라는 말 자체가 탄소랑 수가 물 숫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탄소랑 물이 이제 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구성 원소는 CH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 수소, 산소. 우리가 참고로 이 에너지 원으로 이용이 되려면은 반드시 내부에 탄소랑 수소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탄소랑 수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우리가 흔히 에너지 원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탄수화물은 CHO, 같이 얘기할게요. 단백질까지도. 단백질도 CHO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도 CHO가 들어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를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N을 더 써주시면 되는데, 이 N이 바로 질소예요, 질소. 그러니까 단백질은 질소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이런 CHO가 들어있는 애들은 우리가 섭취를 하게 돼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낸 결과 노폐물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노폐물은 이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물이 되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소는 이산화탄소나 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얘를 노폐물로 취급해서 우리가 배설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나중에 배설계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가 추가적으로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세 명,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들은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탄소, 수소, 산소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얼마나 만들 수 있냐면은 1g당 얘가 낼 수 있는 에너지는 4kcal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g을 소비하면은 그 1g당 4kcal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4kcal를 낼 수가 있어요. 1g당.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9kcal를 1g당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질량당, 같은 양당의 에너지 양으로 비교했으면 지방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다,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기본 공통적인 거, 뭐 에너지원으로 낼 수 있다는 거, 구성 원소가 비슷하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흔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녹말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녹말이라는 거나 또는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 또는 지방,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덩어리가 큰 애들이에요. 고분자라고 하는데, 이런 큰 덩어리의 애들은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각각의 세포들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세포들에게 공급을 하기에는 얘네들의 덩어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반드시 이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다른 물질로 바꿔주고, 또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분해해서 다른 물질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소화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소화라는 과정은 바로 탄수화물을 어떻게 분해할 것인지, 단백질을 어떻게 분해할 것인지, 지방을 어떻게 분해할 것인지를 다루는 내용인데, 이렇게 분해를 하는 이유는, 즉 소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너무나 덩어리가 크다, 고분자 물질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포들이 흡수를 잘 할 수 있게, 세포막을 통해서 잘 이동할 수 있게끔
더 작은 단위로 바꿔주는 건데 우리가 반드시 그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 자, 여기다 쓰는 거는 우리가 기본 단위를 쓸게요. 분홍색으로 쓰는 거는 자,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는 걸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포도당.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소화 시간에도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정리를 잘 해주세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포도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즉 소화를 하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까지 가야 될 게 뭐냐면 포도당이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포도당. 포도당이 바로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된다.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포도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면은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인데 포도당이라는 게 이제 기본 단위로 쓰고요. 세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맞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단당류라고 해요. 단당류. 우리가 보통 그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네들은 녹말 같은 애들은 다당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당이 여러 개 들어있다 또는 당이 한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당류, 당이 여러 개다. 단당류는 당이 한 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당류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이거는 이당류라는 것도 있어. 이당류는 당이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도당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냐면은 분자 구조가 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보통 많이 쓰거든요. 포도당을 다시 좀 뚜렷하게 그릴게요. 자, 포도당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하나의 그 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당류 같은 포도당은 이게 이제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들이 쭉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녹말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탄수화물 다당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다 끊어가지고 이제 한 개로 바꿔주는 거. 즉 포도당이 되면은 포도당은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만 남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당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당류는 당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이당류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당류의 종류는 포도당도 있지만 다른 당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갈락토스라든지 아니면 과당이라든지 이런 당이 따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당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불리는 설탕 또는 젖당, 그 다음에 엿당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당류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아마 광합성 할 때 우리 전에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걸 최종적으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좀 물에 녹말이 안 녹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이당류, 즉 설탕으로 바꿔가지고 체관을 통해 이동시킨다고 아마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당류, 다당류, 이당류에 대한 설명은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억해 놓으시고, 만약에 추가 설명이 들어가면은 이것도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다당류인 녹말을, 탄수화물을 분해하게 돼서 포도당으로 결국 바꿔줄 것이다. 포도당이 바로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이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얘들은 우리가 이 포도당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가장 많이 쓰는 주 에너지원이 돼요.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녹말을 항상 섭취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긴 하지만 가장 양이 적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섭취하는 대로 다 전부 다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써버리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은 굉장히 적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주로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남는 거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돼서 남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방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몸에 저장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몸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비율이 적다. 남는 것도 지방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포도당으로 바뀐다는 거, 이제 계속해서 나중에 소화 때 얘기하겠지만 포도당으로 바뀐다는 거. 녹말은 이렇게 다당류라는 거, 이걸 쪼개서 분해해서 더 작은 덩어리인 포도당으로 바꿔준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게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 4kcal 에너지 되는 거라 CHO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인데, 단백질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CHO에다가 플러스 N까지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얘도 4kcal, 1g당 4kcal 에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몸을 구성하죠. 가장 몸을 구성하는, 많이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이고,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몸 구성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항체라든지 나중에 이제 효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 효소까지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효소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효소라는 것도 있고, 우리 호르몬,
등을 구성하는 성분들이다.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죠. 몸 구성 성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효소가 우리가 나중에 소화 효소라는 걸 배워요. 뭐 아밀레이스라든지 트립신이라든지 펩신이라는 같은 이런 소화 효소들을 배우는데 그 소화 효소를 배울 때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효소니까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효소의 특징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효소는 있잖아. 단백질은 열에 굉장히 민감해요. 열에 취약하다라고 쓸게요. 취약.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열을 받으면 쉽게 변형이 돼. 그러니까 효소라는 거는 단백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기 구울 때 그 고기가 원래 빨간 색깔이었다가 불판에서 이제 익으면은 색깔이 변형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백질은 열에 쉽게 변형이 일어난다. 즉 효소는 열에 쉽게 변형이 일어난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온이 36.5도 정도 되기 때문에 36.5도에서 7도 정도 사이 되는데 그런 최적의 온도에서 이 효소나 항체나 호르몬이 작동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거나 우리가 또는 낮아지면은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단백질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그냥 체크만 해주세요. pH에 되게 약해요. pH라는 거는 우리 산의 색이라고 해가지고 산성이냐 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효소도 이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이 효소도 pH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단백질은 이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많은 부분에서 몸을 구성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고 얘도 기본적으로 기본 단위 알아야겠죠. 단백질도 덩어리가 큰 그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자,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미노산. 자, 단백질을 분해해서 가장 최종적인 기본 단위, 즉 우리가 소화해서 흡수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된다는 것은 아미노산으로 같다는 거예요.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많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이다. 덩어리가 큰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아미노산은 종류가 한 20종 돼요. 우리가 뭐 들어는 봤을 수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가지고 종류가 20종이나 있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구조를 그릴 때 보통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은 뭐 이런 동그란 아미노산도 있을 것이고 뭐 네모난 아미노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별 같은 아미노산 뭐 이렇게 모양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에는 그리고 뭐 세모 뭐 오각형 등등등 다시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당들이 연결돼 쭉쭉쭉 연결돼가지고 만들어진 물질, 그 고분자 물질인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아미노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20종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아미노산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을 볼게요. 지방. 자, 지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큰 특징이 9kcal나 되는 아주 큰 열량을 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그 지방의 형태로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은 우리가 같은 그램수당, 같은 질량당 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크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항상 우리가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황을 염두에 둬서 이거를 몸에다 저장시켜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런 게 많이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이 과다 섭취가 돼서 이게 지방으로 많이 가는 경우 또 지방이 몸에 많이 쌓이면은 우리가 흔히 비만이라고 하죠. 살이 찌는 그런 것들은 지방 때문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보통 어디로 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피하지방이라고 해서 피하지방은 피부의 아래쪽, 바로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 바로 아래쪽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는 내장지방이라고 해서 내장의 주변으로 저장되는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히 뭐 살을 뺀다고 보통 얘기할 때 다이어트를 한다고 얘기할 때 굉장히 빼기 어려운 요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전부 다 없애고 나서 그래야지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을 꺼내서 이제 그때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 다이어트 한다는 또는 살을 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을 줄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방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 단위를 봐야 돼요. 근데 지방은 우리가 이 단계 좀 지울게요. 일단 지방은 생긴 모양이 조금 기억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지방은 간단하게 모식화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지금 지방의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방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뭐 모든 지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소화 측면에서 봤을 때, 영양소의 소화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아미노산도 이 정도로 기억해 놓으시고, 지방도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방은 요 한 모양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네모나게 큰 덩어리를 쓴 거, 요게 뭐가 되냐면은 이걸 우리가 글리세롤이라고 불러요. 글리세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가지가 뻗어나온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방산. 자, 글리세롤과 지방산인데, 글리세롤이 한 개일 때 지방산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한 덩어리고, 이 한 덩어리 자체가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지방이란 거는. 그래서 지방이란 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글리세롤 하나 대 지방산 세 개의 분자가 붙어 있는 구조이고, 그게 다시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구조를 얘기할 때, 소화를 할 때 이런 파트들이, 이런 설명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실제로 소화를 할 때는, 소화 파트를 배울 때는 이런 구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구성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소화를 할 때요, 요렇게 이 지방 글리세롤 한 덩어리에 지방산이 하나 붙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모노글리세리드라 불러요.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한 분자가 붙어 있는 구조, 이걸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고, 나머지 지방산 두 개, 지방산 두 분자, 모노글리세리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얘와 얘로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거고, 소화를 할 때 실제로 이렇게 흡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모노글리세리드 플러스 지방산 두 분자, 이게 바로 지방의 기본 단위, 기본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뭐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세 개 붙어 있는 구조다라고 얘기하는데, 소화를 할 때는요, 모노글리세리드라는 형태로 갈 것이다. 그거는, 모노글리세리드는 뭐냐면은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라는 분자가 하나 붙어 있는 구조이다 라는 거고, 우리 모노라는 말이 한 개라는 뜻이죠. 한 개. 모노라는 말은 하나의 접도를, 하나를 뜻하는 접두어니까 모노란 말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가 뭔가 붙어 있다, 한 개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지방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구조가 좀 중요하고요. 구조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원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화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바꿔줄 것인지, 포도당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방 같은 경우는 흡수할 때 모노글리세리드에다가 지방산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방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부영양소는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가 주영양소라고 불리는 건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얘네들은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물 같은 경우 우리가 탄소, 수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무기염료도 마찬가지고, 바이타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자 구조를 H2O라고 쓰죠. 수소에다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고, 우리 물은 몸을 구성하는데, 몸 구성 성분 중에서 70%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죠. 최대한 70%까지 차지하고 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 제일 많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 중에서는. 그리고 물의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해 놓을게. 우리가 첫 번째로는, 물은요 비열이 크다는 특징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비열. 물은 비열이 크다. 자, 비열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비열의 정의는 어떤 물질에다가 열을 가했을 때 그 물질이 온도를 얼마나 변할 정도, 온도 변화를 얼마나 할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는 어떤 물질 1kg에다가 1도씨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를 증가시키고 싶은데, 그 1도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열 에너지의 크기, 우리 이건 비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 뜻이 뭐냐면 그 물을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열량이, 열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똑같은 에너지를 줬을 때 온도 변화를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잘 안 한다, 온도 변화가 안 된다,
온도 변화가 쉽게 되지 않는다.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를 잘 안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온도 변화를 안 한다는 특징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 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굉장히 유리하죠. 체온 유지. 쉽게 온도 변화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잘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운 데 갔을 때 또는 뜨거운 데 갔을 때 우리 몸의 온도 자체는 잘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하나를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 물은 용해도가 커요. 용해도가 좋다. 그러니까 쉽게 물질들을 잘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해도가 크다는 얘기는 잘 녹인다는 뜻이니까 잘 녹일 수 있고, 이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보통 운반작용을 잘 할 수 있다. 우리 혈액에 녹여가지고, 물에 녹여가지고 이런 바이타민이라든지 무기염류라든지 또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애들을 쉽게 녹여서 운반을 잘 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체온 유지까지 해놓고 이게 이제 물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흔히 우리가 뭐 금속 이온이라든지 또는 이온 같은 애들인데, 얘도 몸 구성 성분이에요. 몸을 구성하는 성분인데, 뭐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또는 철이라든지 또는 아이오딘이라든지 이런 등등등 이런 이온 물질들 보통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우리가 몸을 구성하면서 뼈나 칼슘도 하나 써주면 되겠네요. 칼슘, 뼈나 이를 구성하는, 주로 몸에 단단한 부분들, 좀 딱딱한 부분들, 뼈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는 그 성분들이 바로 무기염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어떤 뭐 신경을 전달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하는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무기염류고, 몸을 또 구성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바이타민인데, 바이타민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흔히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바이타민은 종류가 두 종류.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요,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애들. 누가 있냐면은 비타민 B1, B2, C. B군이라고 하죠. 보통 비타민 B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비타민 B1, 2, 그 다음에 C까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 흔히 뭐 아데크라고 불리는데,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 두 개로 구분을 하면 되고요. 자, 바이타민은 가장 큰 특징.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얘는. 몸을 구성하지 않는다. 몸 구성 성분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이제 그 몸 구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이타민만 몸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수화물도 몸에 들어있고, 단백질도 몸을 구성하고 있고, 지방도 몸을 구성하고 있고, 물 당연히 구성하고 있고요. 70%나. 그 다음에 무기염류도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뼈나 이나 이런 형태로. 근데 바이타민만큼은 몸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성분이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는데, 몸을 구성하진 않지만 아주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을 조절하는 생리작용, 우리 몸의 기능을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매우 적은 양으로. 이게 바이타민이고요.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바이타민, 그 다음에 지용성 바이타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 원래 결핍증이 나와요. 결핍증이 나와서 우리 이제 이것도 학교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정리는 한번 해줄게요. 이거는 따로 정리할까 생각도 드는데, 일단 여기다 뭐 학교에서 안 했으면 패스하세요. 이거는 비타민 C 같은 게 제일 유명하죠. 괴혈병이라고 하는 거,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괴혈병이 나타난다. 비타민 B1은요, 각기병이라고 해서 뼈에 이상이 생기는 병인데, 비타민 B1이고, 또 뭐 있죠?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야맹증,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구루병. 보통 이렇게 4개를 많이 설명할 거예요. 각기병, 괴혈병, 야맹증, 구루병까지. 비타민 B1은 각기병, C는 괴혈병, A는 야맹증, 그 다음에 D는 구루병. 이건데, B2까지 얘기하면은, B2는 뭐냐면은
피부병. 비타민 B2가 부족하면은 피부병이 생기고 E 같은 경우는 E가 기억이 안 나네. E가 뭐죠? E는 빈혈이네. 빈혈. K가 혈액응고 지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하면 정리해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아니면은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우리가 3대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가 다 정리가 됐죠. 3대 영양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양소 검출. 자,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전부 다. 영양소 검출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전부 다 외우셔야 되고, 아마 시험 문제에 굉장히 출제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요 영양소 검출을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의 녹말 있죠. 녹말이라는 게 있는데, 녹말은 우리가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그래서 녹말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이거를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집어넣거든요. 여기 편하게 아이오딘은 I2라고 쓰면 되고요. 아이오딘화 칼륨은 KI라고 쓰면 되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약자로 쓸게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집어넣는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용액을 집어넣었을 때 용액의 색깔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아이오딘화 칼륨의 용액의 색깔은 젓갈색. 이 색깔 외우셔야 돼요. 자, 용액 이름도 외우셔야 되고, 반응 이름도 외우셔야 되고, 뭘 검출할 수 있을지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녹말은 보통 기본적으로 뭐 조금 불투명한 색깔, 약간 흰색의 죽 같은 색깔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녹말 용액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즉 이 젓갈색의 용액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어떤 색깔로 바뀔지, 얘는 이 결과 색깔은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흔히 뭐 보라색 비슷한 청색, 남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청색, 남색. 그래서 청남색으로 색깔이 바뀐다, 녹말은. 그리고 이 녹말을 쓸 때는 우리가 보통 실험을 쓸 때는 보통 미음 같은 걸 많이 쓸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내가 지금 칠판에 써주는 내용들은 너희가 전부 다 외워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필수적으로 요 영양소 검출 파트는 전부 다 외워놓읍시다. 자, 포도당 반응 두 번째. 포도당 반응은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우리가 베네딕트 용액을 집어넣어요. 베네딕트 용액을 집어넣어서 반응을 하는데, 이 베네딕트 용액의 색깔은 푸른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색깔로 바뀔 것이냐면은, 베네딕트 용액은 이제 황적색이죠. 황색과 적색의 합친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 피의 색깔인데, 이게 피에는 약간 붉은 성분도 당연히 들어있고 약간 노란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베네딕트 용액의 반응 색깔은 황적색이 될 것이다. 포도당도 마찬가지로 되게 투명한 색깔이에요. 얘는 포도당 자체의 색깔은 투명한 용액인데,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수액 맞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투명한 액체인데 여기다가 푸른색 베네딕트 용액을 집어넣게 되면은 포도당이 들어있었다면은 황적색으로 색깔이 바뀔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얘는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포도당의 베네딕트 반응이 되게 천천히 일어나.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열을 해요.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베네딕트 반응에서는 가열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포도당과 베네딕트 용액을 섞은 다음에 가열을 해야지 색깔 변화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반응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보는 걸 어렵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포도당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할 때 뭘 많이 쓰냐면 양파즙을 많이 써요. 양파 안에 포도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파즙과 베네딕트 용액을 반응시켰더니 황적색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건 이제 양파즙 안에 포도당이 들어있었다는 거를 확인해주는 실험이고요. 또 포도당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 검출 반응이 설탕도 돼요. 엿당이나 젖당 같은 이당류도 반응이 돼요. 다만 설탕은 안 되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포도당 반응은 엿당, 그러니까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도 검출할 수 있고 엿당도 검출할 수 있고 젖당도 검출할 수 있어요. 설탕은 검출이 안 되는 건데 뭐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가열은 반드시 기억해. 가열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가열된다는 거. 베네딕트 반응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백질 반응이고, 단백질 검출 반응은 뷰렛 반응이라고 해서 얘는 뷰렛 용액을 집어넣죠. 뷰렛 용액을 집어넣고요. 이 뷰렛 용액의 색깔은 옅은 푸른색. 옅은 푸른색. 아이고, 녹색으로 써야지. 계속해서. 얘는 옅은 푸른색. 이 색깔을 가지고 얘가 반응이 되면은 보라색으로 바뀐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뷰렛 용액. 근데 이제 뷰렛 용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은 여기 뭐더라? 수산나트륨, 5%의 수산나트륨. 이것도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5%의 수산화 나트륨 에다가 플러스 1%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집어넣죠. 황산구리 수용액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반응, 이 뷰렛 용액 자체가 5%의 수산나트륨을 이랑 1% 황산구리 2 용액을 섞어서 만든 용액이다라는 거고, 얘가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이 바로 황산구리 안에 들어있는 구리 때문에 푸른색을 띌 것이다라는 건데, 한번 체크만 해주세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지방.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아래다 쓸게. 지방은 이제 수단 3 반응이라고 하고요. 지방에다가 플러스 수단 3 용액을 집어넣죠. 수단 3 용액을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는데, 이 수단 3의 용액의 색깔이 이게 이제 암적색이라고 해가지고 뭐 책에서는 붉은색이라고도 보통 써 있어요. 보통 붉은색. 근데 이제 붉은색인데 암적색이라고 하는 게 조금 진한 붉은색이다라는 뜻인데, 이걸 왜 좀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은 수산3 용액이 반응이 돼서 나오는 색깔도 좀 붉은색 계통의 색깔이어가지고, 지방과 수산3 용액을 반응시키는데 수산3 용액이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근데 붉은색인데 좀 진한 붉은색. 그리고 이게 반응이 됐을 때, 지방이 검출이 되면은 나타나는 색깔도 붉은색 계통의 색깔인데, 얘는 조금 밝은 선홍색.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암적색은 색깔이 붉은색인데 좀 진한 붉은색이고, 선홍색은 좀 밝은 붉은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홍색으로 색깔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색깔이 이제 둘 다 붉은색 계통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하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보통 실험을 할 때 보면은 증류수를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색깔 변화를 좀 뚜렷하게 볼 때가 있어요. 증류수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 지방 그 검출 반응, 수단 3 반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지금 영양소 검출까지의 반응에 대해서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는데, 이건 안 했네. 단백질 그거 안 했네요. 단백질에서 뭐 쓰지? 우리 단백질은 계란 흰자, 달걀 흰자 많이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은 식용유 많이 쓴다는 거. 여기까지 빼먹었네. 자, 됐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아까 지금 다 안 했는데 탄수화물, 다당류, 단당류, 이당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하면은 그것도 한 번 더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거는 우리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일단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영양소, 그 다음에 영양소 검출까지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 파트로 넘어가면 되겠죠.